해상법 제13-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선박담보물권법과 선박집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담보와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박담보제도의 기원과 국제협약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금융의 필요성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해상기업은 선박을 물적 수단으로 하여 해양을 무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단위입니다. 해상기업은 선박의 건조, 의장, 수선 혹은 항해의 계속을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이나 근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기업의 선박 건조와 선박 운항에는 방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불측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제3자로부터 자금의 공급을 받을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모험대차와 같은 선박금융을 이용해 왔는데요. 이 고대로부터 선박금융을 위하여 가장 널리 이용된 것은 이른바 모험대차, 즉 바텀리 또는 리스판덴시아입니다. 이러한 모험대차는 선박 또는 적하를 담보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의 한 형태로 안전한 항해의 종료를 변제 조건으로 하는 대신 해상 위험이 크므로 이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19세기까지 많이 이용되었으나 그 후 해상보험제도와 금융기관의 발달, 해외 대리점의 보급 등에 의하여 모험대차는 자연히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적 해상기업 금융담보제도로는 19세기 후반 이후에 모험대차를 가름하여 선박 우선특권과 선박 저당권이라는 새로운 선박담보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선박담보제도로는 법정담보물권과 약정담보물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정담보물권으로는 선박 우선특권과 선박 유치권, 약정담보물권으로는 선박 저당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등록을 하지 않는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 질권이 설정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약정담보물권에는 선박 저당권과 선박 질권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박 우선특권은 선박 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에게 선박, 속구,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해상기업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운송인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라는 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 제도의 통일운동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선박 채권자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범위와 그 공시방법 등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이 서로 달라서 섭외적 관계에서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885년 이래 통일법 제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한 이후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이 각각 성립이 되었고요. 이 중 1926년 협약은 1931년에 발효되었고 1967년 협약까지가 67년 협약과 93년 협약은 현재 제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상법은 대체로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에 따라서 입법이 되어 있는데요. 1991년 12월 31일 개정해서 선박 저당권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 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과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요. 국제협약에는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선박담보제도의 기원과 국제협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담보제도의 기원인데요. 선박담보제도는 선박 우선특권이 가장 중요한 제도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박 우선특권은 영미법상의 용어로는 메리타임 리엔이라고 합니다. 이 리엔이라는 개념은 상법상의 우선특권이라는 말보다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메리타임 리엔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스토리 판사가 1831년 더 네스터 사건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영국에서는 1852년 더 볼드 버크로 사건에서 비로소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법에서는 해상법과 선박 우선특권 제도에 관하여 약간의 규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때 선장은 외국 항구에서 그의 소유가 아닌 선박과 적하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법의 경우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학설 휘찬에 4종류의 우선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박을 담보로 하여 선박이 침몰하면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 모험대차,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선박의 건조, 매수, 의장을 위한 대차, 선박을 수선하거나 선원에게 물건을 공급한 것에 대한 우선특권이 규정되어 있고요. 선박 소유자 또는 운임 지급을 위하여 대차해준 자의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대해상법의 효시로 평가되는 오레론 해법의 경우에는 선장, 선원, 선박 소유자와 상인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1조의 선박 저당권의 매우 초기적인 형태인 모험대차, 필요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선박 설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선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제3조에서는 적하 모험대차, 제4조에는 공동훼손으로 인한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오레론 해법은 프랑스의 선박 우선특권에 관한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과 같은 선박 담보물권 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선박 우선특권은 공시 방법이 없으면서도 저당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선박을 경매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범위의 제한은 선박 우선특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해상기업 금융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입법에 따른 제한보다는 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통한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국제협약은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과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 또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이 있습니다. 먼저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 1926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를 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최약국 선박에 적용한다는 점과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은 선박, 그 채권이 발생한 항해의 운임, 그 항해를 발항한 후에 취득한 선박과 운임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 수용한 내용은 선박 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 또 우선순위, 제척기간 등이 대체로 상법의 규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1920년 선박 저당권법의 영향을 받아 그 제3조 2항에서 선박 저당권에는 여루 하나, 기타의 채권에는 우선하는 여루적 선박 우선특권을 각 국내법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우리 상법과는 다른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의 특징은 선박 저당권에 우선하는 선박 우선특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선박 저당권자의 지위 강화가 근본적인 취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선박 저당권이 최약국의 법으로 정당하게 설정되고 등기된 것이면 다른 최약국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과 그러한 저당권이라고 하여도 선박 우선특권에는 여러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이러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1967입니다. 적용 대상 선박은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과는 달리 그 적용 범위를 최약국 선박뿐만 아니라 비최약국 선박에까지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약국에서 뿐만 아니라 비최약국에 등기된 모든 항해선에 적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에서는 적용 대상으로 항해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비최약국의 항해선이 최약국의 항구에서 압류된 경우 협약과 자국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 협약은 적용 대상을 항해선으로 규정하고 비최약국 선박에 대하여도 협약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소유 운항 또는 용선하는 공적 비상업적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담보되는 채권이 선박 소유자에 대한 것인가, 선체 용선자 또는 기타 용선자, 선박 관리인 또는 선박 운항자에 대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선특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협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선박 우선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박 우선특권에 해당하는 모든 일반 채권 및 저당권에 우선하는 우선적 우선특권이 있고, 선박 저당권에는 여루하지만 다른 채권에는 우선하는 최약국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여루적 우선특권, 우선적 우선특권에는 여루하지만 선박의 점유를 조건으로 하여 선박 저당권에 우선하는 점유 우선특권의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여루적 우선특권은 최약국가가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각국의 법을 통일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국가를 협약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 기술상의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점유 우선특권은 피담보채권으로 조선업자 또는 선박수선업자의 조선계약 또는 선박수선계약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선업자 또는 선박수선업자에게 점유를 조건으로 하여 인정하는 우선특권입니다. 이 협약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점유 우선특권은 협약의 입안 과정에 조선국들의 힘이 작용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적 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5종류의 피담보 채권이 인정되는데요. 1. 선장, 해원, 기타 선박 승무원의 임금채권. 2. 항, 운하 및 기타 수로요금 및 도선료. 3. 육상과 수상을 불문하고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4. 위의 경우 재산의 손해에 기인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계약에 의한 것은 이때 제외합니다. 5. 구조, 난파물 제거, 공동훼손의 부담에 관한 채권. 단 이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원자력 손해로 인한 청구권에는 선박 우선특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 우선특권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순위는 1. 우선적 우선특권, 2. 점유 우선특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위는 지금 제가 열거하는 순서인데요. 1. 우선적 우선특권, 2. 점유 우선특권, 3. 등기된 선박 저당권, 4. 여루적 우선특권의 순서로 그 우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적 우선특권 상호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도 협약 제5조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박 우선특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담보권의 일반 소멸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도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매각 절차에 관한 관할관청의 통지의 의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의 경우와 함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강제매각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통지 의무와 매각으로 선박상의 부담이 소멸하였다는 증명서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최약국의 관할관청 상호간에 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약의 채택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이 실효성 있는 협약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MI는 선박 우선특권 문제에 관하여 1982년 7월 8일 및 1983년 10월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서를 각국의 해법회에 보내어 그 회답을 토대로 협약의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CMI는 1985년 5월 리스본 회의에서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의 개정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웅크타드와 IMO는 1993년 5월 6일 제네바에서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을 근본적으로 개정한 것은 아닌데 선박 저당권을 보호하여 선박 금융을 원활히 하도록 저당권에 우선하는 선박 우선특권의 피담보 채권의 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 불명확한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했고 선박의 강제 경매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 선박 유치권자는 경매 시에 선박 우선특권자의 채권이 변제된 후에 비로소 경락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별 국가의 다른 선박 우선특권을 허용하였습니다. 또 선박 임대차와 관련하여 기국의 임시적 선적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선특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과 마찬가지로 3종의 우선특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적 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종류를 제한하여 선박 소유자, 선박 관리인 또는 선박 운항자에 대한 다음의 채권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으로 담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선장, 해원 및 기타 선박 승무원에게 선박에서의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기타 금액과 송환 비용 및 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분담금. 2.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육상 또는 해상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 채권. 3. 선박의 해난 구조료 채권. 4. 항세, 운하세 및 기타 수로요금 채권과 도선료 채권. 5. 선박으로 운송 중인 적하, 컨테이너, 여객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채권. 각 채약국은 위에 기재된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선특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우선특권이 부여되는 채권은 제4조에 기재되어 있는 우선특권이나 등록된 저당권, 일반 저당권 또는 다른 담보보다 후순위가 되는 소위 여루적 우선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등록된 저당권, 일반 저당권, 기타 담보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선박 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는 위 기재된 순위에 의하되
해남 구조료 채권은 작업이 행해지기 전에 선박에 발생한 모든 다른 우선특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해남 구조료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우선특권 상호 간에는 같은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해남 구조료 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이 발생한 시기의 역순에 의하여 우선권이 주어지며 구조작업이 종료한 때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건조채권 또는 수선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조선업자나 선박 수선업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선박 건조 비용이나 선박 수선 비용에 관하여 국내법으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선박이 압류 또는 억류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점유를 상실한 때 소멸하게 됩니다. 선박이 경매 등에 의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조선업자 또는 수선업자는 선박 경락인에게 선박의 점유를 이전해야 합니다. 조선업자나 수선업자의 유치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변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조에 기재된 선박 우선특권자의 채권이 만족된 이후에 선박의 경락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규정하고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이 사실상 선박 우선특권보다 우선하는 우리나라와는 그 효력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공매의 본질과 효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공매를 위한 선박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금 손해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주 책임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협약의 규정이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약의 역할과 각국 법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은 28개 국가가 비준하거나 가입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일협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약의 역할과 각국 법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은 28개 국가가 비준하거나 가입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일협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은 5개국만 가입해 있기 때문에 발효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통일협약은 1967년 협약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인데 역시 11개국만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이들 협약은 국제적 통일법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박 우선특권은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국제적 통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국제협약들도 국제적 통일규범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상이하고 이는 각국의 집행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의 국내 수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선박 우선특권의 인정 범위를 협약에 따라 축소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매우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법과 다른 선박 유치권의 효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협약은 선박 우선특권이 선박 유치권이 우선하여 유치권이 사실상 우선하는 우리나라의 법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조선업이나 선박 수선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선박 유치권자와 선박 채권자 간의 이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 협약의 비준이 쉽지 않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국내 수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